1961년 4월 17일 새벽, 약 1,400명의 무장 남성들이 쿠바 남부 해안 피그만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CIA가 훈련시킨 쿠바 망명자들이었어요. 작전명은 자파타 작전. 목표는 단 하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72시간 뒤, 이들 중 1,1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114명이 죽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외교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피그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898년입니다.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300년 넘게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온 쿠바인들은 독립을 원했고 수십 년 동안 저항운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그해 2월, 하바나 항구에 정박 중이던 미국 전함 메이노가 폭발합니다. 266명이 사망했어요. 원인은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역사학계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미국 언론은 달랐습니다. 스페인이 폭파했다. 고 대서특필했어요. 미국 여론은 들끓었고 그해 4월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미서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은 불과 4개월 만에 끝났고 스페인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쿠바는 독립했을까요? 형식상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미국은 쿠바 헌법에 플래트 수정 조항이라는 걸 집어넣었습니다. 미국이 쿠바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 쿠바 영토 내 미군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조항이었어요. 관타나모 해군 기지가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1901년의 협정 때문입니다. 독립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보호령이었어요. 20세기 전반, 쿠바는 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쿠바의 설탕 농장, 담배 농장, 광산을 사들였어요. 1950년대에 이르러 미국 기업들은 쿠바 전체 경작지의 약 4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쿠바 최대의 산업인 설탕 산업 수익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돈이 쿠바 사람들에게 돌아왔냐고요? 하바나는 화려했습니다. 카지노가 즐비했고 미국 마피아들이 운영하는 호텔과 클럽이 가득했어요. 럭키 루치아노, 마이어 렌스키 같은 이름들이 하바나의 밤을 지배했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서 쿠바 농촌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하루 1달러 미만이었어요. 쿠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평등 위에 프렌시오 바티스타라는 독재자가 앉아 있었어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반대파를 고문하고 학살하면서. 자, 이 무대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피델 카스트로. 1926년 쿠바의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바나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정치에 눈을 떴고 바티스타의 독재에 분노했습니다. 1953년 7월 26일 카스트로는 동료 165명과 함께 몬카다 병영을 기습합니다. 완전한 실패였어요. 동료들 중 수십 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체포 후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카스트로는 살아서 체포되었고 법정에 섰어요. 그 법정에서 카스트로는 말했습니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할 것이다.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만에 사면으로 풀려났고 멕시코로 건너가 다시 혁명을 준비합니다. 그곳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이자 혁명가 에르네스토 체게바라를 만납니다. 1956년 11월 카스트로는 82명의 대원들과 함께 낡은 요트 그란마호를 타고 쿠바로 향했어요. 상륙하자마자 바티스타 군대의 공습을 받아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흩어졌습니다. 살아남은 건 불과 12명이었어요. 12명, 그게 혁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카스트로는 쿠바 동부의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악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게릴라전을 이어갔어요. 농민들이 하나둘 합류했고 부대는 불어났습니다. 1959년 1월 1일 새벽 바티스타는 쿠바를 떠났어요.
혁명군이 하바나에 입성했습니다. 카스트로는 32살이었어요. 미국은 처음엔 카스트로 정권을 승인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바티스타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새 정권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카스트로는 미국이 기대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토지개혁을 단행해 미국 기업들이 소유하던 대농장을 몰수했습니다. 쿠바 내 미국 기업들을 국유화했어요. 설탕산업, 석유정제소, 전기전화회사들이 모두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잃은 재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었어요. 워싱턴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냉전의 논리가 개입하는 지점이에요. 당시는 1950년대 말 미소 냉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카스트로의 쿠바는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었어요. 플로리다에서 불과 150km, 공산주의가 미국 코앞에 들어선 거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0년 CIA의 카스트로 제거 계획을 승인합니다. 쿠바 망명자들을 과테말라에서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스트로는 소련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련은 기꺼이 잡았어요. 쿠바산 설탕을 사줬고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무기도 들어왔어요. 미국은 쿠바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쿠바 설탕 수입을 중단했어요. 카스트로는 더 소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소련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미국의 압박이 강해졌고 압박이 강해질수록 소련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었어요. 둘이 서로를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1961년 1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됩니다. 취임 석 달도 안 돼서 그는 CIA가 전임 정권에서 준비해온 작전 보고서를 받았어요. 피그만 침공 계획이었습니다. 케네디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승인했습니다. 1961년 4월 17일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고요? 작전 계획에는 공중 지원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케네디는 마지막 순간 공습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날까봐.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미국이 배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반쪽짜리 개입이 된 거예요. 상륙부대를 지원해야 할 쿠바 내부 지하 조직은 이미 카스트로 측에 사전에 발각돼 있었습니다. 해안도 달랐어요. 원래 계획의 상륙 지점이 바뀌었는데 새 지점인 피그만 근처는 지도에 없던 산호초가 가득했어요. 모든 게 어긋났습니다. 72시간, 그게 전부였어요. 케네디는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승리에는 수백 명의 아버지가 있지만 패배는 고하다. 이번 실패의 아버지는 나다. 카스트로는 이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쿠바를 사회주의 국가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소련에 더 강력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1962년 10월 세계는 핵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미국 U-2 정찰기가 쿠바에서 소련 핵미사일 기지 건설 현장을 촬영했어요. 사정거리 안에 워싱턴 DOC가 들어왔습니다. 케네디는 쿠바를 해상 봉쇄했고 소련 선박들이 쿠바로 향하고 있었어요. 13일 동안 양측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크루쇼프는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어요. 대신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터키의 미국 미사일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케네디는 수락했어요. 세상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아이러니가 있어요. 미국이 카스트로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소련이 쿠바에 들어올 이유가 생겼고 그 덕에 쿠바 혁명 정권은 소련의 해구산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카스트로를 없애려는 시도가 카스트로를 더 오래 살게 만든 거예요. 피그만 이후에도 미국의 쿠바 제거 작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CIA의 몽구스 작전. 카스트로 암살 시도만 기록된 것만 수십 건입니다. 폭발물을 넣은 조개 껍데기, 독이 든 잠수복, 독이 묻은 손수건. 어떤 계획들은 황당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어요. 카스트로는 살아남았습니다. 47년 동안 집권했어요. 미국의 경제 봉쇄는 계속됐습니다.
1962년 시작된 전면 경제 제재는 수십 년간 이어졌어요. 쿠바 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는 그 책임을 미국 제국주의 탓으로 돌렸고 그 서사는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어요. 외부에 적이 있는 한 내부 결속은 유지됩니다.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카스트로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킨 측면이 있어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됩니다. 쿠바의 후원자가 사라진 거예요. 쿠바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특별 시기라고 불린 이 시기에 쿠바 GDP는 35% 넘게 폭락했어요. 전기가 하루에 16시간씩 끊겼고 식량 배급이 극도로 줄었습니다. 소가 너무 귀해서 소를 죽이면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형량을 받는 법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카스트로는 관광업을 개방했어요. 달러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제한적 투자를 받아들였어요. 이념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쿠바인들이 바다를 건너 플로리다로 향했어요. 뗏목을 타고 타이어 튜브에 의지해서 플로리다 해협의 파도 속으로 2008년 피델 카스트로는 동생 라울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건강 악화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 17일 세상이 놀랐습니다. 버락 오바마와 라울 카스트로가 동시에 TV에 나왔어요.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53년 만이었어요. 오바마는 말했습니다. 고립정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번역하면 우리가 반세기 동안 해온 게 틀렸다는 겁니다. 2015년 양국 대사관이 재개됐어요. 미국 관광객들이 쿠바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바나의 낡은 거리에 미국인들이 등장했어요. 올드카와 콜로니얼 건축물 사이로.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후퇴했습니다. 제재가 강화됐고 쿠바 여행 제한이 돌아왔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쿠바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자유를 외쳤습니다. 1959년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경제 위기, 만성적인 물자 부족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쿠바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시위대를 체포했어요. 피델 카스트로는 2016년 11월 90세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체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쿠바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의 경제 제재는 6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그 모든 빈곤의 원인이 제재 때문이라고 말해요. 미국은 쿠바 정권이 스스로 국민을 옥죄고 있다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끝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1898년에 스페인을 몰아낸 자리에 들어선 게 미국이었고 1959년에 미국을 몰아낸 자리에 들어선 게 소련이었고 1991년에 소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고립된 쿠바였습니다. 혁명은 쿠바를 해방시켰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종속으로 바꿨을까요? 피그만의 파도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1189명의 포로 중 누군가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혁명을 믿었던 쿠바인도,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넌 쿠바인도, 하바나에서 아직 버티고 있는 쿠바인도. 그 섬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감당해야 했던 역사의 무게가 어느 쪽이 옳다는 판결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